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선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조선의 국모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부르시던데. 예, 별명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별명이 전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른 걸로 좀 희석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잘 받아들이고 별명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의견만큼은 좀 잘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죠? 예, 뭐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원래는 저희가 그래도 1년에 내내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조선이 올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일단 좀 좁게 봐서 이 한 달간의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한 달의 현황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올해 이제 7월까지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이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8월에는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다 안 업종의 좋았죠. 주가가 다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8월 내내 거의 하락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는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이 반등한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 업종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네. 올해 연중에 그 기록했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안쪽까지는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8월 초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랙 먼데이의 영향을 같이 받은 걸로 그렇죠. 볼 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블랙 먼데이 때문에 다들 빠졌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20%가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데 그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가가 그럼 왜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6월 중순 정도부터 7월 말까지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좀 많이 가팔랐습니다. 연중 안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7월 말에 일괄 조선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기대했던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좋은 그 실적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거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0년간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을 터치를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움직임은 주가 자체도 리스크가 되기도 하듯이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고점 밸류에이션에 도달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또 이제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다 보니 수주가 상반기에 신나게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불식시키면서 8월에도 이제 저희 심지어 집중휴가제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조금 한가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블랙 먼데이 때문에 주춤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렇죠. 약간 힘이 좀 빠졌다가 되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쟤네 힘이 안 빠지네? 라는 걸 보고 계속 다시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있다. 같습니다. 그 조선업 종목 위주로 담긴 ETF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수익률이 좀 어때요? 최근 현황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뭐 이쯤에 이제 좀 생긴 상태인데 이제 조선 개별 업종 주가들은 올해 연초에 형성했던 저점 대비해서 다 거의 2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네. ETF는 연초에 형성했던 저점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까지 올랐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개별 업종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요 ETF도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도가 어때요? 개별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거의 개별 비슷하게 종목이 훨씬 더 빠르- 셉니다. 네. 빠르고 빠르게 세죠?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폭도 더 높고요. 네. 상반기에 벌써 목표 수주를 다 이제 만족을 시켰다, 네네.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 실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전체 빅3사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 특히나 HD 현대그룹이 이미 7월에 목표의 한 120%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30년치 정도의 통계를 내어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조금 덜해지는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주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열심히 발주를 음. 한 상황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투자를 이어가긴 할 텐데 연말에 열심히 그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투자 목표를 좀 넘긴다거나 이런 식인데 지금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오늘이 그냥 배가 제일 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조금 빨리 하는 게 그나마 남들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오늘이 제일 싸다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재료값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비용들은 오히려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선은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부동산이랑 시장의 형성 스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VLCC라고 하는 큰 초대형 유조선을 1억 불에 사고 싶어도 파는 조선소 측에서 그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을 때는 호가가 결국 시장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1억 불이라고 얘기를 해도 조선소에서 만약에 1.2억 불 이렇게 부르면 그냥 시장 가격이 1.2억 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업체들이 지금 배가 많이 차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그럼 굳이 할인을 해서 팔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주 잔고를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으면 그거를 몇 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2년 반치 정도가 넘으면 이 협상력이 조선업체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무려 3년 반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엄청난 저희가, 매도자 우위. 파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죠.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조선사 우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을 서 있어야 된다. 네. 선착순으로. 그 자리를 차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오래 기다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줄을 계속 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수주가 있을 거다. 수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신나게 나왔으니까 뭐 계속 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의 구조로 봤을 때는 저희는 좀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선업은 경기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업이 명확하게 얘기해서는 조선업체가 경기에 조금 민감하다기보단 조선업체의 고객사들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업체 고객사는 두 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해운사들, 배를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이제 오일 메이저입니다. 저희가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해양 설비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일 메이저들이 잘 살려면 유가가 좀 높아야 되고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가 민감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 자체가 옛날부터 경기의 그 흐름을 판별을 하는 지표로도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당장의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소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해외에서 이런 물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오더 자체가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의 고객사들이 굉장히 경기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경기 민감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금융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였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경기가 꺾이면서 해운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하고 조선업체랑 계약을 맺었던 계약 상대방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후폭풍을 조선업체들이 그대로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그렇게 얘기하기엔 이 조선소들의 고객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오일 메이저도 많이 벌었고 해운사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지금 설사 약간의 적자가 난다고 한들 지금의 이 노력하고 있는 투자 사이클을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회수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이제 안정적인 배를 누가 더 빨리
취득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국면이라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선박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꺾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박을 살 때요. 가격을 어떻게 치러요? 처음에 저희가 계약금을 일단 사인할 때 네. 치릅니다. 뭐 적게는 10%, 많게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2024년 3분기에 발주를 하지만 실제로 그 배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기는 아마 28년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28년 뭐 1분기 정도에 인도를 받기로 했다라고 네. 하면 초대형 선의 경우 이미 27년 하반기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약금 받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은 네. 만드는 중간중간 동안 중도금 형식으로. 뭐 중도금 형식으로 스탠다드로 이렇게 균일하게 분할해서 받기도 하고 뭐 저희가 헤비테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지막에 잔금을 치를 때 많이 치르기도 하고 헤비테일. 예, 탑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건조하기 시작할 때 많이 지불하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건조 기간이 이제 일반적인 상선은 한 1년 안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에 해당하는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만들 때 나머지 잔금들이 치러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왜 한창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전에 있었을 때 2007년 정도로 네, 보잖아요. 그러면서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불황이 왔는데 네. 그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선업도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마치 지금도 경기 침체가 돌아왔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치러버리면 조선업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안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예 생각이 건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가 만약에 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면 그냥 계약금에 대한 몰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업체들은 재료비나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그냥 계약금만 취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원래 27년 3분기 정도의 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누군가 다른 주체에게 그 자리를 다시 재판매하면 네. 사실 그냥 이득이 돼버리는 거지만 아, 업황이 매우 안 좋아져서 지금 현재 있는 계약이 취소가 돼도 이거를 다시 메꾸고자 하는 수요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경기가 안 네, 좋아진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근데 그 정도로까지 어려워지면요. 질까? 아마 세계 경기 모든 섹터의 산업이 다 음. 굉장히 침체로 들어가게 음. 되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질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앞으로 오래간만에 이 조선업계가 그러면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희가 조선은 특히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명확한 산업입니다. 똑같이 수주를 받는 산업재의 다른 섹터 중에 이제 저희가 건설업도 있죠. 네. 근데 건설업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현지에서 그 고용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네. 근데 조선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배를 짓습니다. 도크라고 하는 데서 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량을 막 3년치, 4년치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도크가 1년에 돌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조선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우후죽순 조선 업체들이 생겨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확장이 되었었는데 요번 사이클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글로벌 조선 역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이제 물밀듯이 이렇게 오더가 들어오고 있지만 조선 업체들이 약간 확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공급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요가 지속이 되는 그 길이로 봐서는 이전 슈퍼사이클보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지속성과 나중에 오히려 후행적으로 조선 업체들한테 미칠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원하는 사람들은 뭐 비슷하거나 좀 더 많아졌을 수 있지만 공급하는 곳이 너무 확연히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그 수요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왜 신규로 쏟아져 나오는 발주 물량이 환경 규제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중동 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측면은 이제 저희가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이 해상 루트가 빠그러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원래 가장 쇼컷으로 이제 A에서 B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스에즈운하 중간에서 뭔가 닫히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은 배들이 네. 필요해진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러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배들이 원래 가던 노선에서 이 노선을 바꾸느라고 조정되는 그 기간 동안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년 배가 만들어져 왔었고 이 생각보다 해상물동량은 급격하게 뭐 어제까지만 해도 한 2%씩 늘었는데 갑자기 막 12%씩 늘고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화물 정도를 커버하는 공급이 있어 왔는데 이 노선에 혼란이 있는 동안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중동 때문에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저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환경 규제는 조금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배들의 내용 연수는 기본적으로 30년 정도이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이전 초호황기에 해당하는 2007년은 실제로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오일 쇼크 때 굉장히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배들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발주가 되었다가 네. 그 배들이 이제 30년을 다 보내고 나서 교체 발주가 돼야 되는 시기 때쯤에 중국이 전 세계의 그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수요지까지 다시 배송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 수요를 굉장히 촉발시키는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2007년에 굉장히 초호황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전보다 많은 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배들도 나이를 먹으면 그렇죠. 30년이 지나서 사실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사이클은 아닌 거죠. 지금 16년 지났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풀이한 이유는 선박들도 이제 탄소 배출을 좀 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이제 지금 생겨나서 이제 강제 규정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자동차들에게 얘기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연비 같은 그런 수치가 확정이 되었고 올해는 실제로 배출한 그 배출량을 가지고 이 선박들의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하는 이렇게 등급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 배가 비록 30년의 그 수명을 원래 가지고 있지만 한 19년, 20년밖에 안 썼는데 이 규제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배로 이제 등급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냥 교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가장 적극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전기차로 만들듯이 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쓰고 있는 가장 그 더러운 기름에 해당하는 벙커시유를 쓰지 않고 뭐 LNG로 추진을 한다거나 메탄올로 추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탄소 배출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결정을 이미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배 중에 전환이 이루어진 배가 척수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상선 중에 한 1.8% 정도밖에 안 되고요. 톤수 기준으로 하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분명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도의 전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비율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배출하는 네. 농도에 따라서 이제 뭐 세금도 매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에서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닥 그러면 세게 지정을 안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호재는 그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네. 해운사들 입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공급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해상우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해상 쪽에서의 이런 환경 규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래도 이거를 적용을 해서 시장에 혼란이 좀 없을 때 정도까지 약간 기다려주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을 노력해도 지금 톤수 기준으로 7%밖에 대응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하면 시장 자체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은 지정했지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혼란이 적은 정도 수준일 때 아마 그런 거를 확정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가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페널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제 선박에 대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8%는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어쨌든 우리가 이 선박의 연수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걸 지금 바꾸는 것이 페널티를 예상했을 때 이게 더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꾼 걸 텐데. 이거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순서는 네. 일단 지금 선속이 빠른 선주들 위주로 먼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는 이제 선박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시성을 조금 지켜야 되는 배들이 빨리 다닙니다. 제 시간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러한 배들이 이제 정기선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배들이고 음.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 음. 가스선 같은 경우가 그러한 패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완성품을 날르고 한 배에 한 사람이 원하는 화물이 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원하는 화물이 실리기 때문에 제 시간에 따다다다닥 배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배들이 좀 빨리 다닙니다. 근데 네. 배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2배라고 해서 이 연료가 2배 정도만 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박들은 막 17노트에서 21노트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다니는데 저희가 그냥 한 배에 한 주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쓸어 담은 배 아니면은 뭐 철광석을 쓸어 담은 배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다닙니다. 네. 그래서 연료 소모량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린 주체들은 이러한 선속이 빠른 선주들은 무조건 그냥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해라라고 결정을 짓고 네. 선속이 느린 선주들은 나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배가 조금 저등급이긴 하지만 배는 좀 느리게 다니면 기름 좀 덜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어 다니면서 버텨보자. 중간에 어떠한 회피책이 생길 수도 있고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모르니 그래서 선속이 느린 선주들은 관망, 선속이 빠른 선주들은 적극 대응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빠른 선박 같은 경우에 지금 듣기엔 그래요. 훨씬 비싼 배가 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맞습니다. 고부가 가치 배일 것 같은데 네. 그 고부가 가치 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이제 중국이 중국 자본을 들여서 중국의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데 뭔가 신기술을 처음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국부터 찾아가고 보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고부가 가치의 배가 되게 잘 만드는데 되게 비싼 편이다. 혹은 가격도 합리적인데 되게 잘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데 되게 잘 만든다면 훨씬 더 이익이긴 하잖아요. 어떤 편이에요? 이 원래 배는 배값이 싼 게 선주의 선택을 받는 제품이었었어요. 아, 그게 1순위? 그러니까 과거의 그 패턴은 왜냐하면 이 해운사들은 완전 경쟁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해운사고 저쪽에 있으신 분은 뭐 미국 해운사고 이쪽에 계신 분은 만약 영국 해운사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노선을 운영을 한다. 상하이에서 뭐 LA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한 박스를 옮길 때 받는 돈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똑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한 박스를 옮기기 위해서 투자를 한 그 3,000TEO짜리 만약에 컨테이너선가 이쪽이 산 배와 이쪽이 산 배가 배값이 다르면 네. 저희가 배에 의한 원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은 똑같은데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좁힐 수 없는 이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옛날에는 배를 키우고 그리고 조선업 자체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 산업이니까 많은 싼 인력이 투입돼서 만든 배가 시장에서 무조건 이익을 승자일 보는 수밖에 그런 없다. 형태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환경 규제가 생기면서 배 자체는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하루하루 연료 소모량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을 일이 생기는 쪽으로 지금 이 규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20-30% 비싸도 효율적인 배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주들의 선택지가 바뀌게 되면서 한국이 옛날에 만들었던
한 20-30% 비싼 배가 옛날엔 너무 비싼 배였었는데 이제는 뭐 20-30%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쓰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 한 60년치 벌었거든요. 적자 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낼 만한 뭐 능력이 수준인 충분히 거죠. 되는 그래서 상황. 저희가 이렇게 환경 규제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오늘부터 규제 이게 아니라 네. 거의 10수년에 걸쳐서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찬성을 하는 선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시장에서 그 규제를 이행해야 되는 주체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행이 되게 되는데 한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해운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 이래가지고 탄소 저감 규제 적용이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돈 벌자마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조선의 국모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선업의 이 호황 슈퍼사이클 얼마나 간다고 보세요?